안녕하세요. 책 읽는 이나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나를 아프게 한 건 항상 나였다 입니다. 이혜진 지음 스몰 빅 라이프에서 편했습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의 심리학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지은이는 캐나다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 홍보위원장을 역임하며 각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내담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전환하여 삶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돕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혹시 늘 힘겹고 우울하고 편치 않다면 그것은 과거의 마음을 두고 가슴 깊숙이 박힌 상처를 안고 살기 때문이며 또한 미래의 마음을 두고 불확실한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마음을 두는 사이 지금 현재 여기는 내가 진정 살아보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흘러만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살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는지 저자는 그 방법을 들려줍니다. 무력할 때일수록 움직여라. 특별한 신체 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없는 날이 자주 찾아온다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돌아볼 타이밍이다. 피로감, 우울감, 자포자기하는 마음과 같은 무력한 기분은 몸으로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반응이기 때문이다. 몸을 더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무엇이 나의 움직임을 가로막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정돈해 봐야 한다. 그러나 무력할 때일수록 더욱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이 나를 지배한다. 일어나서 씻으러 욕실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큰 숙제 같다. 귀가 후 씻고 자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져 바로 침대로 직행하기 일수다. 방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잡동사니가 쌓여가고 빨랫감과 먼지는 수북해진다.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면서 체지방은 늘어가고 몸은 더욱 무거워진다. 우울증의 진단 기준 중에서 우울의 심각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증상의 하나가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는가이다. 즉 우울증이 심할수록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머리를 일주일 이상 감지 않은 듯 보이거나 방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등 제3자가 보기에도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몸 관리는 마음 관리와 연결된다. 건강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관리하는 것보다 몸 관리를 하는 것이 더욱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몸을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내가 나의 몸을 돌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쌓이면서 몸도 돌봄 받는데 익숙해진다. 마음의 힘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5분의 스트레칭을 매일 반복하면 몸 쓰는 경험이 축적되어 내가 몸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자기 효능감이 느껴진다. 나의 뇌도 이를 인지하기 시작한다. 몸을 챙기는 일이 좋은 이유는 빠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향기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샤워 젤로 시원하게 씻으면 즉각적으로 긍정 정서가 생성된다. 그러고 나면 나를 위해 다른 무언가를 해낼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샤워로 몸과 마음을 챙기는 일이다. 이처럼 작은 행동들이라도 우리의 일상이 되어 차곡차곡 쌓여간다면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얼마 후에는 막막할 때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빠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를 챙기는 일이 일상의 우선순위가 되어갈수록
내가 나를 보며 흐뭇해지는 날들이 점점 자주 찾아온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그게 잘 안 돼요. 나이 들수록 더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사람들의 말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성향인 경우 관계를 지키려다 오히려 자기가 망가진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잘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다.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입은 경우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계의 허망함을 느끼기도 한다. 영우 씨는 사람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한마디로 평판이 좋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이미지로 유명하다. 그런 영우 씨의 속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영우 씨는 관계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제 곁을 둘러보면 그만큼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허무하네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나는 영우 씨에게 인간관계에서 어떤 점이 힘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지금도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나쁘지 않아요. 긍정적이다, 밝다, 재미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늘 유쾌함을 유지하려 노력해요. 저랑 있을 때 사람들이 기분 좋은 걸 원해요.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데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라 힘이 좀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대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제가 늘 유쾌하고 밝은 줄 알지만 혼자 있을 때의 저는 굉장히 어둡고 다운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나 연인에게조차 제 어두운 모습은 숨겨요. 그래서 제가 자주 잠수를 타나 봐요. 힘들 땐 아무도 만나기 싫고 숨어 있어요. 영우 씨는 그런 자신을 보며 허탈해했다. 어두운 모습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 단정했다. 사람들이 좋게 반응했던 밝은 모습만 보일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영우 씨의 얘기를 들으며 지난 날 관계로 스트레스 받던 내 모습이 겹쳐졌다. 나 또한 영우 씨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만을 취사 선택하여 보여주던 때가 있었다. 밝은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한 번 더 말을 걸어주고 나를 보며 웃어주던 눈빛이 참 좋았기 때문이다. 내가 웃을 때마다 나에게 보여주던 사람들의 관심이 좋았고 그들이 친밀하게 느껴졌다. 그러면서 점점 밝음을 연출한 나의 행동들이 강화되었다. 친밀감이란 보상이 주어지니 행동의 빈도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밝지 않은 나의 수많은 모습들은 세상에 나올 타이밍을 번번이 놓치게 되었다. 어느 순간 밖에서 보이는 밝은 나와 뒤로 밀려난 나의 수많은 어둠은 분열되어 버렸다. 밝음과 어둠이 두 조각으로 쪼개진 것이다. 마치 어두운 모습은 남들에게 보이면 안 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영우 씨처럼 말이다. 관계에서 필요한 능력은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관계를 시작하는 능력이다. 처음 만난 타인에게 편하게 다가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낯선 사람과 있을 때도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 관계 초기에 유리하다. 깊이 있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비교적 편안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이다.
한 번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능력이다.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려면 서로의 적정 거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편안하게 느끼는 친밀감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관계에서 타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감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유리하다. 관계에서 회의감을 느끼는 영우 씨의 경우 첫 번째 능력인 관계를 시작하는 능력이 탁월한 유형이다. 누구를 만나던 유쾌하고 활발한 자신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를 향상시키는 능력에 있어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이미 시작된 관계에서도 늘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듯 행동했다. 시작된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속마음, 때로는 어두운 모습까지도 상황에 맞게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영우 씨의 경우 관계의 깊이와는 상관없이 늘 밝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었다. 그가 가진 특유의 밝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겠으나 늘 밝음 모드만 작동할 책임이 영우 씨에게 있는 것도 아니며 누군가 그러한 책임을 영우 씨에게 부과한 것도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반드시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깊이 있는 관계는 전혀 형성하지 못한 채 그저 겉으로만 유쾌하고 밝아 보일 수 있다. 이처럼 관계를 잘 맺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관계는 어려운 일이다. 타인을 바꾸지 않고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건 서로의 니즈가 반영된 노력이다. 즉, 내가 관계에서 바라는 니즈와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서 바라는 니즈를 바탕으로 서로가 합의한 행동이 쓸모 있는 노력이다. 상대방은 나에게 어두운 모습도 보이는 솔직함을 원하는데 나는 상대방의 니즈를 내 마음대로 가정해 밝은 모습만 선택적으로 보여준다면 그것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만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관계에 들인 노력만큼 보상받지 못한다고 억울해하면 관계는 더 나빠지기 마련이다. 또한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라면 무조건 밝음이 정답일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게 편한 사람이라면 내가 과도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나의 밝음이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만능 공식이 존재할 리 없다. 내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니즈를 가정한다면 이것에 기반을 둔 노력은 쓸모없는 노력이 될 것이 뻔하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좋은 사람에 대한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줄 것이라 믿기도 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쓰다 어느새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 자신에게 익숙해지기도 한다.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친절하고 상냥해진다. 주목받고 싶은 집단 속에서는 더욱 집단원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애써 밝게 행동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잘 웃고 잘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믿어서이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왔지만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지 나를 호감으로 보고 있는지조차 확신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 마음에 이르면 난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싶은 공허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 이면의 깊은 마음에는 무의식적인 두려움도 내재돼 있다.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공허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진 않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기도 어렵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쓰는 중임이 어떤 식으로든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나의 애씀이 주변 사람들의 불편감과 부담감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일까? 돌이켜보면 나에게는 자신감 없던 시절이 꽤 오랫동안 있었다.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나 스스로를 못난 사람으로 규정하며 나를 미워했다. 누군가가 나를 따돌리고 미워하고 욕을 해도 난 싸우지 못했다. 그저 모른 척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으며 숨어들었다. 속 시원히 울지도 못하고 늘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나는 아파하는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뭐 그런 걸로 우울해하느냐고 자책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나를 부끄러워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보호해야 할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다. 그러던 내가 이제는 나의 강점과 매력을 무기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강점이 생겼거나 이전엔 알지 못했던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은 따로 있으며 적절한 환경과 개인이 조합을 이룰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심리학을 통해 그리고 지금껏 거쳐온 내 삶의 관계를 통해 학습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지 고민하다 보면 나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조금씩 나와의 관계도 이 세상과의 관계도 편안해진다. 이전과는 달라지기 위해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행동을 하다 보면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을 거슬러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당장은 낯설어도 장기적으로는 내가 덜 아픈 삶, 더 편안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젊은 시절의 나를 돌아보면 외로움이야말로 나를 괴롭히는 주된 감정이었다. 외로움은 우울보다도 강력한 폭탄처럼 느껴졌다. 마치 갖고 있기엔 너무 무서운데 터질까봐 갖다 버리지도 못한 채 주저하고 있는 상태처럼. 나는 내게 찾아온 외로움을 없애버리고 싶었다. 절대 있으면 안 될 것이 온 것처럼 반응했다. 2000년대만 해도 혼밥이 유행하기 전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혼밥과 혼술을 즐기는 쿨한 사람처럼 보았지만 사실 나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밖에 나간 것이었다. 20대의 나는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과 흐릿한 연결감이라도 있어야 버틸 수 있었다. 식당이나 카페에 앉아 있으면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나 직원들의 응대 소리 등 다양한 자극과 연결될 수 있었고, 영화를 보면 영화 속의 스토리와 사람들에게 연결될 수 있었으며, 서점에서는 수많은 책들과 연결되며 혼자라는 외로운 느낌을 지울 수 있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싫었던 나는 서점이 문 닫는 시각까지 밖에서 떠돌아다니며 외로움과 싸웠다. 제발 좀 없어지길 간절히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의 외로움은 없애려 할수록 없어지기는커녕 더욱더 커져만 갔다. 결국 나는 나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람이 아닌 일에 빠지는 선택을 했다. 적어도 일에 빠져있는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일을 얘기할 동료들에게 의지하면서 나의 외로움을 달랬다. 물론 집에 들어와서 혼자가 되면 또다시 외로움이 나를 괴롭혔지만. 혼족이 대세다.
혼자가 더 편하고 혼자 사는 삶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스마트폰 속 세상에서 구독자로 진행자와 소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혼자를 자발적으로 택한 대신 외로움을 감수하면서 말이다. 외롭지만 혼자가 편하다는 이점을 누리기로 선택한 사람, 관계에 드는 감정 소모보다는 거리가 있더라도 다칠 위험이 없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이 많다. 그러나 혼족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은 표준 국어 대사전의 정의 자체도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씁쓸한 상태로 묘사된다. 그만큼 홀로 있는 경험은 사회적 고립감, 사회 불안 및 단절감과 관련이 있고 이는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사람만 외로움을 겪는 건 아니다. 연애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외로움을 겪는다. 안정적인 관계는 없는데 물리적으로만 함께 있는 경우 더더욱 큰 외로움을 느낀다. 왜 내 곁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외로울까? 그런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겉으로 보기엔 혼자가 아닌데 왜 스스로는 혼자라고 느끼는 걸까?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이 있는 관계의 부재가 근본 원인으로 나타난다. 즉 관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깊은 속마음을 나누며 진실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관계를 유지하고만 있는 것이다.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되는 일로 느껴지거나 해본 적이 없기에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연인에게도 좋은 게 좋은 거, 굳이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넘어가며 재미 위주의 데이트에 만족하려 애쓴다. 좋은 모습만 서로에게 보여주며 내 안의 서운함, 부정적인 측면은 보이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 어두움은 오롯이 내 몫이 된다. 사실은 의지하고 싶고 힘들고 어두운 마음도 꺼내어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지만 실제 관계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무른다. 그 결과 친밀감의 욕구는 점점 더 좌절되고 외로움은 더해간다. 한국인은 우리가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삶과 관계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 가까운 관계에서 거리가 느껴질 때 주로 외로움을 경험한다. 집단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인의 외로움은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 문화권의 외로움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에 신경 쓰는 한국인이 외로움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차례다. 혼자가 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작업을 꾸준히 해봐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다 라는 개념을 혼자 있는 시간은 나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이다로 바꿔보는 것이다. 집단에 대한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에 시선이 가 있다. 그리고 혼자 남은 것 같은 나를 비교하며 고통을 재생산한다. 이럴 때 그 집단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나는 왜 그 집단의 우리가 되고 싶은지 등 한층 더 깊은 마음을 탐색해보는 작업이 도움이 된다. 과밀착된 관계에서의 거리감으로부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연인, 친구, 가족과 같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자신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파트너와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자신의 욕구를 지우는 방식으로 파트너에게 맞춰왔다면 어느새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자율성을 잃어간다. 그렇게 상대방과 멀어질까 두려워 애쓰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공허한 자신과 만나게 된다. 결국 그런 관계는 건강하게 이어지기 어려우며 이렇게 과밀착된 관계에 자주 빠지는 자신의 관계 패턴을 돌아보는 것부터 외로움의 재구성을 시작할 수 있다.
외로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나와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 본다면 외로움이라는 표상을 통해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 관계는 타인과 나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아가자. 삶은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론 따뜻하고 포근할 때도 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어른의 마음 관리다. 전 왜 이렇게 눈치를 볼까요? 이런 제가 피곤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딜 가든 사람들의 눈빛, 말투, 행동을 관찰하며 혹시라도 나를 싫어하진 않는지 확인하려는 사람들. 자신이 관찰한 결과에 맞추어 말하고 행동하려 자신을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본인도 피곤하지만 함께 있는 사람도 부자연스러움을 느낀다. 타인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한 시도는 결국 사람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눈치가 늘어날수록 삶은 피폐해진다. 어떤 사람은 난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고민한다. 사람들에게 눈치 없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 사람도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처럼 마음이 괴롭긴 마찬가지다. 눈치라는 게 도대체 뭐기에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걸까? 눈치는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게 적당한 걸까? 눈치의 사전적 정의는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다. 그 정의를 보고 순간 씁쓸함을 느꼈다. 나 자신의 마음도 그때그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남의 마음을 알아내려 애를 써야 한다니 말이다. 더 심각한 부분은 미루어 알아내는 것, 즉 어림잡아서 짐작한다는 것이다. 상담 심리학자들은 한국인만이 가진 특성으로 정, 체면, 그리고 눈치를 꼽는다. 한국 문화에서 눈치가 고유한 특성으로 꼽히는 배경에는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표현하기를 꺼려하는 한국인의 경향성이 있다. 눈치는 다른 사람의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눈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마음 읽기, 공감 등의 개념이 있는데 눈치는 공감이나 마음 읽기와 같이 타인의 마음에 적절하게 반응하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상대방의 니즈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나 혼자서만 북치고 장구치고 얼마든지 눈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은 눈치의 사용은 오히려 관계를 방해한다. 자꾸 눈치 보는 행동에 익숙해진 개인은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존중감을 잃어갈 것이다. 관계는 눈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았던 나 자신을 돌아보면 눈치는 관계에서 내가 택했던 생존 방식이었다. 그저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최대한 맞추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을 꽤 잘하기도 했다. 난 왜 그렇게 남한테 맞추는 걸 잘하게 된 걸까? 어릴 적 나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의 눈치를 봤던 내가 떠오른다.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궁금했다. 첫째인 나는 부모님에게 착한 딸이고 싶었다. 엄마에게는 많이 대들었지만 엄마가 좋아하는 딸로 존재하고 싶은 욕망은 강했다. 그래서 내가 택한 건 엄마 아빠의 니즈를 귀신같이 캐치해서 맞추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친히 말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알아서 맞춰야 했고 하면 할수록 늘었다. 눈치력이 개발된 것이다. 그렇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배운 눈치라는 능력이 사회에 처음 나온 내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단기적으로는 그 능력이 유용한 듯 보였으나 결론적으로는 관계도 남기지 못했고 나의 몸과 마음은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진정한 관계를 맺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데 온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관계에서 소진되고 나서야 눈치력이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였다. 눈치는 쓸 때만 쓰자.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에게 맞추는 삶을 살지 말자라고 난 나에게 말했다. 그렇게 난 자발적으로 눈치 보는 나를 그만두기로 했다. 관계는 상호작용이다. 나 혼자 눈치껏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관계란 속성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나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채로 눈치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어설픈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센스가 아니라 방어로. 그러니 이제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대신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관계에서 어떤 센스가 적절할지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무례함과 예민함을 구분하자. 누군가와 기분 나쁜 상황이 발생했다고 치자. 그 상황에서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해서 벌어진 일인가? 라고 생각하게 될 경우 고통은 오롯이 내 몫이 된다. 왜냐하면 상대나 상황이 제공한 원인은 없고 오로지 나에게만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황에서 한 사람이 100% 원인 제공자일 경우는 드물다. 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다는 것이다. 특히 관계에서 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쭈구리로 만드는 게 버릇이 된다면 나는 정말 예민해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자신을 느끼며 나날이 자기를 혐오하는 성격이 패턴으로 굳어진다. 하영 씨의 경우도 이와 같았다. 요즘 제가 너무 심각하게 예민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제가 예민한 거겠지만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아졌어요. 모두가 저를 탐탁지 않게 보는 것 같고요. 그렇게 저를 보는 사람들이 다 미워지고 짜증나요. 사람들이랑 있으면 원래도 좀 많이 지치긴 했는데 요즘은 더 빨리 집에 오고 싶어져요. 그런데 집에 와서 뭘 해도 재미가 별로 없어요. 원래는 재미있었던 일도 연애도 다 하기 싫어요. 이런 제가 너무 싫어요. 또 제가 너무 예민한 거겠죠? 나는 하영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하영 씨가 느꼈던 것처럼 본인이 예민할 수도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하영 씨에게 무례했을 수도 있다고. 가장 높은 확률은 하영 씨도 예민하고 상대도 하영 씨에게 무례했을 경우라고. 그러니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천천히 같이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하영 씨가 느끼는 예민함이 누군가가 하영 씨에게 던진 무례함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하영 씨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그녀가 겪은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무례한 거다. 예민한 사람들의 천적은 무례한 사람들이다. 타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무례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모르는 것일까? 아니,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혹시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닐까? 그들은 상처받는 사람의 입장엔 관심이 없는 걸까? 그들이 무례하게 구는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짊어질 몫은 아니다. 무례함을 제공한 사람 또한 마땅한 몫을 짊어져야 한다. 무례한 사람들은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다. 더 나아가 그들이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과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당했다고 느낄 만큼 세다. 내가 불편한 건 불편한 것이다. 내가 불편한 건 제쳐두고 내가 남보다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생각하며 자책하지 말자. 예민함의 차이는 타인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 얻는 것도 없다. 그렇게 나의 예민함을 나 스스로 평가하는 동안
나의 불평감은 내 안에 쌓이며 무의식 중에 나를 무례하게 대한 상대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 수도 있다. 수년간 고통받은 자신에게 통쾌하게 한 방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동안 자신의 무례함을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나에게 투척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다고 티내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참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관계에도 이롭다. 적어도 솔직함은 확보된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갈등 관리의 필수다. 누가 나에게 반복적으로 지적질을 해왔다면 나도 똑같이 해보자. 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자. 내 기분은 어때? 그 사람은 괜찮을 수 있다. 나만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관계에서 그 사람의 말투로 인해 기분 나빴던 지점을 수면 위로 꺼내놓는 대화 자체가 의미 있다.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예민했던 내가 예민하지 않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민하지만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누군가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 사람의 무례함을 나의 예민함으로 해석하고 넘어간다면 그 사람에게 난 만만한 사람이 될 뿐이다. 무의식 중에 당신은 나에게 무례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거다. 예민해서 더 상처받았을 당신의 삶이 앞으로는 조금 덜 무거워지길 바란다. 예민하게 태어난 것도 버거운데 주변에서 날아오는 각종 폭탄을 맞아내느라 고생 많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따스한 눈빛이나 섬세한 배려까진 아니더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 최소한의 예의는 상식적으로 지키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길 기원한다. 최소한의 매너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무례함으로 인한 상처는 나의 예민함 탓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 삶이 조금은 편안해질 것이다. 시작하지 못하는 나를 비난하다. 심리학에서는 시작을 미루면서 꾸물거리는 마음과 완벽주의 간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완벽하고 싶은 마음에는 미루는 마음이 따라온다.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하는 데 쓸 에너지가 줄어드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완벽주의자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란 곧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다. 즉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는 마음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안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전 불안을 일으킨다. 사전 불안은 사람에 따라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뭘 그렇게 다 잘하려 하는지, 지금 나에게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불안은 실제 나의 성취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불안에 떨다 나의 몸과 마음이 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불안한 마음을 인식하고 그 불안을 일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연습이 성과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또 잘하고 싶구나. 이 마음을 일에 써볼까? 이렇게 내 마음과 대화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미루는 마음을 채찍질하느라 에너지를 써버린다. 그냥 해. 그냥 하면 되잖아. 왜 시작을 안 하고 있어? 사람들은 시작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난다.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나 자신을 비난하게 된다. 연수 씨가 이와 같은 경우였다. 그는 사소한 결정에 있어서도 머뭇거리는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다. 뭔가를 할 때 이게 맞을까 생각하느라 머뭇거리는 시간이 정말 길어요. 남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늘 갖고 있어요. 행동은 안 하면서 목표치는 높은 거죠. 연수 씨의 마음 이면에는 남들보다 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그래서 제대로 못해서 큰일 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결정을 한다.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데드라인을 못 맞추거나 막판에 몰아서 하느라 생각한 것을 다 구현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일쑤다. 잘하고 싶은 마음과는 거리가 먼 행동, 그에 따른 결과를 계속 마주하다 보면 자기에게 실망하는 일이 많아지는 상황을 피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일주일 동안 작업할 일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6일 동안 잘해야 하는데 어쩌지 불안해하고 실제 작업은 마지막 날에만 하는 경우 성과가 별로인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불안해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 했다고 한들 성과가 잘 나올 이유는 전혀 없다. 차라리 3일 동안 완벽하지 않은 초안을 만들고 남은 4일 동안 초안을 가다듬고 수정하고 개선하는 편이 훨씬 더 성과가 좋다. 초안이 완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완벽주의자들이 고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한 채 완전 무결하지 않은 초안을 산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단 한 점의 고쳐야 할 포인트 없이 완벽한 것만을 산출하려 할 경우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행동이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불완전함까지 나의 일부로 인정하며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된다. 어차피 완벽해지려고 채찍질한다고 해서 내가 완벽해질 수도 없다. 그러니 누군가가 완벽하라고 주문한다면 반박해주자. 그것은 당신의 바람이고 이 세상에 완벽은 없다는 것을 이젠 인지하고 있다고. 이 말을 반복해서 나 자신에게 얘기해주면 타인의 주문은 점점 힘을 잃는다.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로 할 만큼만 해나가는 내가 되어갈 수 있다. 잘하자는 주문은 나를 괴롭힐 뿐이다. 나 또한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어 초조해야 하는데 시간을 쓰는 편이었다. 그런 나를 보는 사람들은 말했다. 뭘 그렇게 다 잘하려고 해요? 그러게 말이다. 난 뭘 그렇게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이젠 나에게 보통만 하자라고 말해준다. 기준을 보통으로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자. 이렇게 다독여 본다. 또 잘하고 싶은가 보군. 근데 걱정 마. 이렇게 사전 불안에 떨지 않아도 결국 어느 정도는 해낼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거니까. 그 이상은 어차피 못해. 그렇게 나 자신을 타이르기 위해 잠시 멈추는 단계를 거친다. 그러면 나의 사전 불안은 조금씩 잠잠해진다. 그러다 또 불안이 올라오면 이전과 똑같이 보통만 하자라고 차분하게 나 자신에게 얘기해주면 된다. 불안은 아기 대하듯 친절하게 다루면 잠잠해진다. 반대로 나는 절대로 불안해서는 안 돼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불안을 부정해버리면 불안이라는 감정은 점점 더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된다. 좌절된 욕구를 대변하는 불안은 점점 더 증폭된다. 결국 명백히 존재하는 불안을 없는 것으로 치면 역설적이게도 증폭된 불안에 완벽하게 압도당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불안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오히려 불안을 관리할 수 있다. 지금 행복해야 평생 행복하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누어 생각한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라보는 모양도 제각각 다르다. 과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참을 꺼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가슴 깊숙이 박힌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미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확실한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간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마음을 두는 사이 흘러간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서도 내일 해야 할 업무를 걱정하는 사람은 그 음식을 온전하게 맛볼 수 없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연인을 보면서도 지나간 연인과 비교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온전히 만끽하고 감사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때가 소중했음을 떠올리며 한탄하게 된다. 이토록 현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값지고 소중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현재에서 벗어나곤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과거도 있다. 바로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과거다. 해소되지 않은 과거의 감정은 귀신같이 따라오기에 이를 충분히 다뤄야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된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내 삶에 방해가 될 정도로 영향을 주는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다루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부정적인 일들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느라 현재가 잡아먹히고 만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달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현재를 사는 건 쉽지 않다.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기에 혼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자연스럽다. 다행히도 마음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여지가 큰 영역이다. 따라서 내가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켜켜이 쌓아두고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진심으로 궁금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얼마든지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다. 인생은 언제나 지금부터다.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모두 끌어안은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일에 충실한 것.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떠한 감정의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현재의 나는 그때의 나보다 훨씬 더 강하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한 나는 먼 훗날 든든한 나의 역사가 되어줄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